배경으로는 여러 참석자들이 담겨 있고 삼각대에 설치된 카메라도 보입니다. 뒤쪽 벽면에는 인물 사진 액자와 풍경 사진, 쌓여있는 녹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쉬는 시간 중 참석자들이 준비하거나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가 쉬는 시간이란 걸 어떻게 알아? 제가 쉬는 시간 같다고 추정한 이유는 사진 속 상황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강사나 발표자가 앞쪽에 서서 설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각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촬영 중인지 대기 중인지 모호하며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강의나 모임의 본격적인 진행 중보다는 시작 전 준비 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빠르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계 최고인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SRAM과 롬이 있는데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해서 우리 보통 PC에 꼽히는 메모리입니다. 전원이 꺼지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자료가 사라지는 메모리.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해서 전원이 꺼져도 그 안에 데이터가 살아남아 있는 것. 램은 주로 우리 컴퓨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롬은 우리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휴대폰 전원을 꺼도 사진이 남아 있는 것. 또 USB 메모리 이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요 2023년 매출 기준을 보면요. 한국이 삼성이 42%, 하이닉스가 24%, 거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메모리 강국이라고 하거든요. 플래시 메모리 쪽을 봐도요. 15%, 34%, 거의 50%를 삼성과 SK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뉴스에 SK의 HBM 메모리라는 뉴스 한번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저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HBM 메모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기존 메모리는 CPU나 GPU하고 데이터 통로가 좁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차선, 12차선, 13차선을 넓혀서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게 HBM 메모리입니다. 아까 우리 VLSI 메모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HBM 메모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층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 층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를 고속 엘리베이터로 서로 다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엔비디아 칩에서 봤듯이 GPU 옆에 바로 근접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별표 붙었죠? HBM 메모리. 뉴스에 HBM이라는 메모리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거다.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가 당연히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쫓아가고 있고 마이크론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47.5로 비슷했는데요. 24년도에는 하이닉스가 52.5, 삼성전자가 42.4로 하이닉스가 앞질렀습니다. 24년도에 SK 하이닉스 많은 흑자를 냈잖아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바로 HBM 메모리 탓입니다. HBM 메모리를 삼성에서 먼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HBM2, HBM3까지 만들었는데 이 메모리가 속도와 성능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거야. 근데 일반 PC 사용자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그 기능까지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HBM 부분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인력들이 SK 하이닉스로 가고 하이닉스는 계속 연구를 지속을 한 거죠. 근데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시기를 잘 만나야 됩니다. SK가 HBM 메모리로 떼돈을 벌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왜 갑자기 HBM 메모리가 수요가 많아졌을까요? AI. AI. 와, 정말 정답 맞췄다. AI.
예. AI. 자, 하나. 선물.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뒷짐에 꼽아놓고. AI 시대가 온 겁니다. AI는 엄청난 병렬 연산을 해야 되는데, 기존 메모리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던 차에 HBM 메모리가 필요로 한 겁니다. AI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HBM 13단까지 메모리를 쌓아 올라가서 지금 제일 잘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서 퀄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HBM 메모리 이거 하나 또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드디어 냉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957년 소련에서 첫 인공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1961년에 가가린 세계 최초의 우주인을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소련이 우주를 먼저 갔다 왔잖아요.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켰잖아요.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10년 내에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겠다. 이게 1962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미니트맨2라는 미사일인데요. 보시면 이게 컴퓨터고요. 이게 제어장치고 이게 자이로스코프인데요.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싣고 우주를 건너가서 소련 땅에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소련은 10년이 지나도록 칩을 만들지 못해서 미사일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 미니트맨이 1960년 초에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소련은 1971년도까지 직접 해로 IC를 못 만들어서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기술은 늘지 않은 거죠. 힘만 좋다고 씨름 잘하나요? 기술이 있어야지.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바뀌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트랜지스터를 선과 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정글처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민을 합니다. 이걸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리콘 웨이퍼에 만들어진 반도체 칩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지면 이런 방식으로 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아까보다 훨씬 간편해졌죠? 깔끔해졌어요. 예전에 우리 라디오 고치러 가면 기술자가 트랜지스터 고장난 거 찾아서 하나 고쳐주지만 여러분들 요즘 전자제품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보드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969년 드디어 달나라로 사람이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요 컴퓨터입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보다 우리 칩을 이용했을 때 3분의 1 정도 크기로 무게가 줄어들고요. 애니악보다 1000배나 작은 겁니다. 애니악이 길이가 25m인데요. 1000배나 작으면 25cm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폴로 11호에 들어있던 컴퓨터고 이게 입력장치입니다.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달나라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저는 10살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흑백 TV로 이 영상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아직 생생합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이 다리가 타인호아라는 다리인데 미국이 남부 쪽에다가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나면 북쪽에서 이 다리를 통해서 군수물자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다리를 끊고자 80만 톤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하고 비행기를 보냈는데 47대가 교추당하고 10명 이상이 포로로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결론을 내린 건 뭐냐? 미사일에 사용되는 것이 진공관이다. 진공관은 충격에 약하고 열에 약하고 습기에 약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납땜을 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칩으로 바꿔야 된다. 9개월 동안 10만 달러를 들여서 칩으로 바꾸게 됩니다. 24발 폭탄으로 정확하게 이 다리를 폭발을 합니다. 638발을 쏘고도 다리를 못 무너뜨렸는데요. 요거 지금 폭격기 모습이고요. 미사일이 여기 떨어져서 지금 폭파되는 장면이고 폭파된 후에 다리의 모양입니다. 걸프전 때 미국이 가장 힘을 발휘했던 토마호크 미사일 하나에 15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미사일이 자기가 여기에 입력된 지형도에 따라서 목표물을 찾아서 갑니다. 미국이 걸프전 때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이었고요. 이라크는 세계 4번째 군사대국이었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소련제 무기로 어마어마하게 비행기, 탱크, 오만 장비를 다 사들여서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 됩니다. 붙어볼만 하죠. 이게 이라크 전쟁의 배치도인데요. 항공모함 2대 있고요. 여기에는 잠수함, 구축함 이렇게 해서요. 1991년 1월 17일 새벽에 스텔스기가 출격을 해서 제일 먼저 때리는 건물이 뭐였어요? 바그다드에 있는 12층 높이 전화국. 왜 그랬을까요? 통신. 예. 하루 만에 이라크의 방공망 80%를 파괴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라크의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방공 제어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놔두면 다 폭격을 맞으니까 이란으로 대피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미군한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전쟁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squadron of stealth fighters takes off from Saudi Arabia. It was a no-moon night that the campaign started. CNN is poised to make television history, reporting live from Baghdad as the war begins. My target was the main telephone switching building for the entire country. We heard the dogs barking. Seeing the lights of Baghdad show up. We hear the sound of planes. They're coming over our hotel. However, we have not yet heard the sound of bombs. As I'm starting to come in to do my target run, I look down and the crosshairs were right on the building. And I go, well, I guess it's showtime. Holy cow. That was a large airburst that we saw. When it exploded there and I saw the results, I kind of just let out a little whoop out, went just like we drew it up on the chalkboard. And I think, John, that airburst took out the telecommunications. Then it was like all hell broke loose. If you're still with us, you're going to hear the bombs now. They are hitting the center of this. Fly right over the Union Plaza in downtown Las Vegas. I just remember thinking, uh-oh, I think we really pissed these people off. The bombing run is a spectacular success. The GPS that will one day guide our smartphones guides U.S. bombs to their destination. Over the next 100 hours, the Iraqis are hit by thousands of these smart bombs.
I think the world was sort of stunned and surprised by the kinds of weapons we were using. Tomahawk missiles, the stealth fighters, and the way in which war had become so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and accurate.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got to see firsthand what America was spending its money on. Everything they put into movies now, we had in real life there. Desert Storm is a perfectly calibrated, perfectly produced television show brought to you by the U.S. military. Crosshairs. For some, the news footage looked suspiciously like another form of home entertainment. There were images there that had a feeling a little bit of a video game, and you know, you could argue there's something unseemly about that. People can watch from afar and not understand what our troops are going through, what the civilians are going through in these areas. It makes it easier for people to feel okay.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요,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다시 봐도 또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디오 게임 같고 우리가 오락실에서 갤러그 하는 느낌이 들지만서도 이게 실제 30년 전에 일어났던 걸프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미군 147명이 사망했고요, 이란은 2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보여줬던 우금치 전투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라크가 세계 군사 4대 강국이었는데 40일 동안 폭격받고 지상군 투입해서 3일 만에 미군이 승리를 선언해서 끝났습니다. 미군이 귀국하고 환호받는 영상입니다. 이라크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미국하고 쌍벽을 이루던 소련은, 미국이 만들면 소련은 바로 복불복 CTR을 C에서 CTR을 V로 해갖고 바로 만들어냅니다. 예, 무기는 바로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못 만든 거죠. 이게 미국이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방공 체계입니다. 5단계로. 제일 먼저 뭐죠? 패트리어스로 시작해서 사드, 스탠다드에서 5단계로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서 되겠어요? 엄청난 컴퓨터와 반도체 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일 많은 핵무기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만 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잠수함이 출발하면 미국에 있는 인공위성이 잠수함을 다 추적을 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여러분들이 걸프전에서도 보셨듯이 인간하고 기계의 팀워크 전쟁입니다. 무인 로봇, 무인 전투 차량, 그 다음에 게임, 워게임 이런 것들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3일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라 했거든요. 지금 3년 4개월이 넘었죠. 요즘 전투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 뭔가요? 드론입니다. 드론. 앞으로는 사람은 지하 방공망에 있고 모든 기계들은 조종하는 대로 사람과 기계 팀워크로 전쟁이 치루어질 겁니다. 이게 네덜란드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러워했던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조금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2억 3천만 대가 팔렸던 히트작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거 보시면요, 1950년도 초반까지는 미국이 단연 기술적으로 최고였습니다. 80년대 중반 가면 일본이 그 위에 우뚝 섭니다. 바로 미국에서 발명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밀어줬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이 반도체 지배력을 갖춤으로써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노라고 할 수 있다. 한참 일본이 잘 나갈 때입니다. 어느 정도 잘 나갔냐 그러면요, 1980년대 보시면 최고 글로벌 10개 중에 일본이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요, 일본 하나도 없습니다. 연수로 보면은 여기는 6개 됐다가 5개 됐다가 여기 하나 남았다가 2018년 마지막 하나 남았다가 2020년 되면 일본이 없어집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세대에 오는 준비를 못한 겁니다. 일본은 전자제품만으로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PC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준비를 못한 겁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거란 걸 준비를 못한 겁니다. 일본 전자산업이 쇠퇴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략의 실패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우리 반도체, 메모리 다음 미래 먹거리를 지금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또 혁신을 저해합니다. 기술 최고주의다 보니까 메모리를 만들어도 10년, 20년 쓸 수 있는 걸 만든 거야. 근데 아까 무의 법칙에는 어떻게 했어요? 2년 지나면 배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걸 쓰겠어요? 소니가 망한 원인은 스마트폰 시장을 준비를 못한 거고요. 파나소닉은 백색 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에 원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고요. 도시바는 회계부정, 샤프는 경영부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본이 반도체가 쇠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이 쇠락하게 된 원인이 우리 또 삼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4년도에 도쿄선을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 1983년 12월 달에 64K D램을 만듭니다. 삼성이 처음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인텔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과대망상증에 걸렸다. 일본 도시바는 뭐라 그랬냐면 삼성이 망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하면서 삼성은 못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1983년 도쿄선은 2월 달에 했는데요. 9개월 만에 64K D램을 만들어냅니다. 선진국하고 10년의 격차를 4년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64K D램을 만들었고요. 1기가 D램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32기가 DDR5 램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PC에는 고급 PC에는 거의 다 DDR5 램을 꽂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이 메모리로 싸움을 했었는데 미국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메모리를 포기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가고요. 우리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지금은 한국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미국 시대가 됐다가 80년대 일본 시대가 됐다가 지금은 한국 시대가 된 겁니다. 다음은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커다란 벽이 2개 있습니다. 뭘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는 만리장성, 또 하나는 만리방화벽. 시진핑 주석이 사이버 안보 없이는 국가 안보도 없다. 정보 없이는 근대화도 없다. 그래서 만리방화벽을 세웁니다. 중국 여행 가시면서 카톡이나 네이버, 구글 접속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만리방화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가장 큰 위험은 디지털 세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 중에 하나, 안면인식 시스템입니다. 14억 인구를 전부 다 데이터화해 가지고 있습니다. 춘제, 중국의 설이죠. 설의 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합니다. 중국에가 CCTV가 제일 많습니다. 다이완, 창사, 베이징, 항저우, 칭다오 10억 개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CCTV가. 중국이 반도체를 키우지 않으면 미국에 지겠다는 것을 걸프전을 통해서 느끼고 반도체 굴기 계획을 세웁니다. 2015년도에 15.5%, 자금률이 15.5%를 2025년까지 70%까지 자기네 반도체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끌어올리겠다. 중국이 2010년 때 가장 많이 수입하면서 쓴 돈은 뭘까요? 중국이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게 뭘까요? 딱 하나 남았는데, 반도체.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한다고. 물으면 그냥 반도체라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또 앉아 계시는 분은 정말이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중국 원유 수입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2,573억 달러.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4,623억 달러. 반도체 수입액이요, 석유 수입액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안 하겠어요? 10년간 170조 원을 투자를 해서 25년대에 목표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25년대 겨우 20%까지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좀 이따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론 한번 가능하세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반도체 봉쇄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첨단 장비 ASM이라는 회사에 극자외선 장비 수출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더 좋고 더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해도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내부 부패 문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부패가 생깁니다. 치화윤이라는 회장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HSMC라는 데는 22조 원을 투자했는데 4년 만에 망했습니다. HSMC라는 회사는 허허벌판에 반도체 설비를 갖다 놓고 공장을 짓습니다.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설비만 갖다 놓고 투자금을 받아서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경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국가안보. 반도체가 없이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위기.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급망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 제조 2025를 통해서 반도체를 쫓아오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2018년 때 트럼프가 먼저 압박을 하고요. 바이든이 이어받아서 계속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한테 엄포를 합니다. 바로 치포 동맹을 맺자. 치포 동맹이 뭐냐 그러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 4개 나라가 모여서 중국을 배제하자. 최근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전자회사 투자 많이 하라고 하죠. 우리 생일잔치 할 테니까 누구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돼? 선물을 가지고 와라. 치포 동맹. 트럼프가 화웨이를 첫 번째로 해서 반도체 제재를 시작합니다. 이거 대만이고요. 미국 이지스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다니니까 중국이 발끈합니다. 대만에서 오래전에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놀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만의 TSMC라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거의 70~80%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의 고강도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흘째인 오늘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고 타이완 섬을 직접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군이 날카로운 칼날이라 이름 붙인 타이완 섬 포위형 육해공 합동훈련이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5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에서 메카시 미 하원 의장과 가진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입니다. 중국군은 그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사흘간 훈련을 예고했는데 앞선 양일 모두 군용기 70여 대와 군함 9척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는 타이완 북부에서 120km 떨어진 핑탄현 앞 타이안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有信心,有底气,应对各种复杂困难局面,坚决完成作战任务,坚决挫败任何形式的外部势力和台独分裂企图. 중국군 동부정부는 타이완 섬을 미사일 여러 발로 직접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공식적으로 타이완 섬이 공격 목표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타이완섬 포위 형태의 군사훈련을 처음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타이완 상공을 통과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군사적 대응은 다소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메카시 현 미국 하원 의장은 타이완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미국을 찾은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중국군도 훈련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해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때문에 일본한테 뒤통수 맞았던 기억하시나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할 거란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편상욱 기자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가지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국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비중이 크고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충격은 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산케이는 이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보복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오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케이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으로 업계와도 긴급회의를 갖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수급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편사옥입니다. 자, 우리가 한참 반도체가 잘 나갈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에 가장 필요한 불화수소 3가지 품목을 수출 규제에 걸었습니다. 그때요, 모 언론에서는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200개가 넘는다. 빨리 아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는 다 그걸 극복을 했고요. 일본의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으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치포 동맹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잘하는 게 반도체 설계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은 뭐예요? 소부장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일본 누구 잘하니까 누구 이것만 해. 한국, 삼성, SK, 대만, TSMC 누구는 제조를 하는데 중국 거 만들지 말고 우리 거 만들어줘. 이게 치포 동맹입니다. 4개 나라. 무슨 말이에요? 생산 공급망을 형성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는 게 치포 동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18나노 이하 아니면 랜드 메모리 128탄 이상 쌓을 수 있는 장비는 중국으로 수출하면 안 됩니다. 7나노미터 이하 ASML의 극자외선 장비가 중국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TSMC나 SK나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설비가 증가하고 산업 인력이 늘어나고요. 중국은 기술 자립이 힘들어지고요. 중국도 투자를 계속합니다. 향후에는 이게 양극화로 더 치달을 거고요. 반도체를 경제로 해서 안보 싸움이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도체 공정을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를 하는 회사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합니다. 인텔, 삼성, SK, 마이크론. 종합반도체 회사는 뭐냐 그러면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는 회사. 이걸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만 하는 회사. 이걸 팹리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들을 때 팹리스, 파운드리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운드리는 뭐냐 그러면요. 설계 능력도 없어요. 판매도 안 해요. 단지 뭐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제조만 해주는 회사입니다. OSAT라는 회사는 제조된 걸
검사하고 패키지 해서 상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방송에 자주 나와요. 반도체 뉴스 할 때마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는 삼성, 인텔, 마이크론, SK가 있고요. 팹리스로는 엔비디아, AMD, 퀄컴, 파운드리로는 TSMC나 삼성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나는 팹리스 회사야. 어떤 회사죠? 공장은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파운드리 회사야. 나는 설계 능력은 없어. 고객이 설계도를 갖다 주면 나는 제조만 해줘. 이게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 하면 세계의 7, 80%를 장악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꼽을 수 있습니다. TSMC의 모토가 뭐냐?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엔비디아, 퀄컴, AMD, 애플입니다. 애플이 초창기에 삼성한테 AP칩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잘 만드는 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잘 만들어. 이게 마약 김밥이야. 한번 먹은 사람은 계속 찾아. 근데 내 혼자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옆집에 김밥집이 하나 또 있어. 그게 부탁을 하겠어요? 판매를 안 하는 솜씨 좋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삼성은 반도체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스마트폰 판매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전부 다 TSMC에다 다 갖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2023년도에 TSMC가 59%였거든요. 60%였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TSMC보다 늦어지는데요. 22년도에 3나노대에 와서 거의 접근을 해갑니다. 조금 전에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최고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자동차로 치면 미션, 지금부터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 부분, AP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미래 4차 산업의 쌀. 시스템 반도체는 CPU, NPU, MCU. 코로나 시대 때 새 차를 구입하려다가 6개월, 1년씩 기다리신 분이 있었죠. 왜 그랬어요? 요 MCU 공급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TSMC에서 만드는데 TSMC에서 MCU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거든요. 그걸 돈 많은 AP 공정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팔 수가 없어. 주문이 들어와도.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개의 공통점. A19,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일명 AP라고 하는 건데요. AP 점유율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7%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S24, S25 플러스 고급 버전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요. A 버전에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제법 잘하고 있어요. 메모리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가보게 되면요. 3%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ASML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ASML에서 만드는 이 기계 하나가 2,400억, 최신 장비는 5,000억까지 합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지 3나노 공정에 칩을 만들 수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주 취약합니다. 설계 부분도 취약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팹리스나 AI 반도체를 좀 집중해서 키워야 되고요. 공급망도 확대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술,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학생에게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세계 최고가 되고 싶지만 아빠가 노력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 영상 보겠습니다. 어찌든가 9시 되는 끝내야 되니까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정답 몇 번 흰옷 입은 여성들이 공 패스한 숫자. 와, 다들 귀신까지 알아맞히네. 공을 16번 패스했는데 다른 거 발견하신 분? 고릴라. 혹시 고릴라가 화면을 지나가는 거 못 보신 분? 못 봤어요? 이 영상의 50% 정도는 고릴라가 화면을 지나가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봤지만 고릴라를 본 사람은 고릴라가 지나갔다고 할 수 있고 못 본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나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고릴라 지나가지 않았다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들면 우리가 머리가 굳어지고 고집이 세지는 이유가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고릴라를 이제 두 번째는 나올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보였어요. 그거 말고 바뀐 거 또 있는데, 그거 말고 바뀐 거 두 가지 더 있어. 두 가지 더 있는데, 그럼 오늘 2시간 강의 헛거했다. 자,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요, 커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간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는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 시대가 되겠습니다. 딱 9시에 맞췄는데요. 원래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료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료평가는 생략을 하고요. 아까 만들어진 오픈 채팅방에
소감글 하나씩 남겨서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재미난 시간 했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앉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